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의미가 수요일에만 애청자들이 사랑하는 코너 토크킹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스킹 전체 코너 중에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애정 결핍이라서 가장 사랑하는 코너입니다. 수요일엔 코너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만 가장 사랑하는 수는 없는 겁니다. 코너가 이거 하나 딱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요새 방송계가 좀 그렇습니다. 세 분 다 방송 KBS 나가시잖아요. KBS 당일 어떻게 지금 출연 그 주진우 라이브라든지 뭐 어떻게 됐습니까? 뭐 갑자기 뭐 KBS 9시 뉴스 네. 간판 앵커 4년 동안 진행했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고 주진우 기자도 당일 하차 통보받고 뭐 회사 오지 말라 그래서 짐도 못 챙겨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야말로 시청률 1위 그 최욱 씨가 맨날 OTT까지 다 합쳐가지고 수만 개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더 라이브 프로그램을 이번 주에 결방하더니 사실상 이것은 그냥 프로그램 폐지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해도 되냐. KBS라는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을 군사작전 하듯이 군사 쿠데타 하듯이 1970년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 뭐 박민 사장 어제 인터뷰 그 기자회견 하면서 뭐 신뢰의 문제가 많다. 뭐 공정성 회복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4년 연속 1위였어요. 네, 신뢰도 1위였습니다. 근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연관된 분이 더 라이브도 출연하시고 주진우 라이브도 출연하시고 어디 장성철 선생님 뭐 어떻게 지금 통보는 받으신 겁니까? 더 라이브는 일단은 프로그램이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나가실 겁니까? 나가야죠. 제가 뭐 그 사회자 보고 나간 것도 아니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나오라면 나가고 나오지 말라면 못 나오고. 아니 뉴스킹에서 갑자기 박지훈 앵커님이 장성철 내일 제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장윤성 기자님이 하신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어제 KBS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사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시청자들에겐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어요. 야 시원하다. 꼴 보기 싫은 사회자. 정말 정관석화같이 잘 잘랐다 그러겠는데 중도층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게 맞나?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일들이 과연 여권과 정권에 도움이 될까? 내년 총선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혼동스럽기도 합니다. 시청자들 또 청취자들이 혼동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대국민 사과까지 또 박민 사장이 했습니다. 첫날인데 어떻게 여당 입장에서 이게 좀 어떻습니까? 그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편파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언론 미디어 학자들이 꾸준하게 지적해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행정부를 대신해서 집권 여당이 어떤 주요 인사들을 장악해가지고 방송의 어떤 지배구조를 이용하여가지고 사실상 어떤 정부를 옹호하는 방송처럼 번갈아가며 만들어왔던 관행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KBS의 편파성 문제는 단순히 뭐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꽤 오래된 문제였고 문재인 정부 때 꾸준하게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빠르게 또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뭐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인사는 마무리만큼은 그래도 좀 하면 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편파성이 있는 진행자들이 교체되는 거 뭐 그거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자 하나만 갈린다고 해서 공영방송의 편파성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지배구조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네. 이런 문제가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군사작전 하듯이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밀어붙일 때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들을 보여줬다면 네. 이번에 어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확실하게 같이 밀어붙여주면 편파성 문제들이 다음 정권에서도 논란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돼서 뭐 앵커 몇 명 바꿨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을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상 이게 같이 한번 답 좀 주십시오. 네. 이게 박민 사장 결정인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결정낸 건가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그 전날부터 벌써 나가라고 얘기했던 거 보면 혼자만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은 아니겠죠. 당연히 여권 핵심부와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면 공감대라고 보여져요. 아 그래 몇 사람들은 시범적으로 빨리빨리 좀 치우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지 좀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나타난 상황 보고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보복 심리와 또 반복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좀 물러났던 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정권 잡고 헤게모니 잡았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잘 나갔던 사람들 우리 보복하자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3년 지나서 아니면 8년 지나서 또 정권이 교체되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어떡하나. 참 박민 사장이 어제 공영방송 공정성 편파성 없게 하겠다. 공정한 방송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 약속이 이번에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장 기자님한테 같이 또 언론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언론 길들이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김진석 위원장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거 언론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권이 말하는 언론 정상화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뭐 지금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거를 언론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정상화라는 단어의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언어 오염이. 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앵커가 바뀌는데 인사도 없이 헤어지는 것을 지금 보수 패널 두 분 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사할 기회는 줬어야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특히 공영방송들 뭐 인사 관련해서 진행자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출렁입니다. 이게 옳은 거냐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방송사법 통과시켰어야 옳습니다. 근데 그때 안 했던 후과를 지금까지 치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20년 됐거든요. 그리고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장의 혼란을 좀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방송이든 뭐 모든 언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신문이든 방송이든 다 똑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편성권 자유롭게 일하는 PD들이 기자들이 가지고 재밌고 좋고 유익하고 정보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리고 앞으로 뭐 기자, PD 소위 얘기하는 이제 편파라고 찍어가지고 문제 삼으면 다 징계하고 직접 그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냐 언론인들 묻지 않을 수 없죠. 자, 뭐 같이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문제가 KBS 구조조정도 있고 본인들도 30% 임금 삭감을 한다. 그래서 그 동참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수 위원장님께서 한번 또 짚어주십시오. KBS 구성원들 가운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자들이 너무 비율이 높다. 이분들에 대한 구조조정 일부만 이루어져도 오히려 KBS의 적자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리징수 문제가 한참 또 뜨겁게 있다가 결국 분리징수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KBS가 자체적으로 뭐 구조조정을 하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자유, 뭐 시장 이런
기치에 맞춰서 KBS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국민들이 내는 사실상의 세금에 의존해가지고 수신료는 사실상 세금이거든요. 그거는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네. 세금이라고 저는 봐야 돼요. 그러면 세금에 의존해서 특정 정파들을 번갈아가면서 대변해왔다고 한다 그러면 KBS도 자정 노력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적자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KBS 스스로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피나는 구조조정 그다음에 안에서의 개혁 이런 거 반드시 소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옛날하고 다르게 제작 시스템이 AI 시스템으로 많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제 앵커가 있으면 이제 카메라 뭐 5대 6대 놓으면은 네. 카메라 한 대당 뭐 3명 팀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이제 필요 없고 다 AI 시스템으로 앵커 하나만 있고 밖에서 자율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어떻게 보자면 기술 직군의 구조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동안 편파 방송 주장하면서 비판했던 분들이 사실은 기술 직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인료조가 제일 구조 조정에 거세게 항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KBS 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하여튼 반발도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구조조정이나 뭐 삭감까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아마 그 구조조정 문제나 내부 개혁 문제가 스스로도 좀 성찰을 하면서 박차를 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제일 중요한 가치들 같은 거 생각하면 말 그대로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책무 하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재난방송 이런 것들 때문에 공영방송이 우리가 필요한데 재난방송에 있어서도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 비해서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보면 재난방송에 오보 있었고 막 늦게 방송하고 해서 한참 또 KBS 문제됐던 적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번 기회야말로 지배구조 개선은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KBS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존재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장 소장님 네. 아주 뭐 예측을 잘하시니까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르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향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정치를 잘하시고 지방선거 이전으로 국민의힘을 되돌리면은요 네. 내년 총선 국민의힘이 이겨요. 이긴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도 종속 변수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제 내년 공천 어떻게 할 것이냐, 윤핵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본인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어쨌든 집권 여당은 대통령하고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호흡 맞춰서 가야 돼요. 대통령 여당 운영에 손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저 같은 평론가나 그런 주장하는 거지. 예.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길을 가고 싶어 하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우리 김재섭 도봉갑의 당협위원장님 당선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있다. 네, 그리고 저한테도 달려 있습니다. 본인도 또 잘하셔야 된다. 자,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수 말고 그 다음 변수는 아마 그래도 이준석 신당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용인이 좀 만났고 동시다발적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 액션 플랜 이게 가동됐다고 봐야 됩니까? 꽤 됐죠. 뭐 가동된 지는 오래됐고 사실상 창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 네.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다. 돌아오기 힘들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저 죄송한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남는 게 좋겠어요라고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하면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 얼마나 우스워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함께하는 세력이 누구냐. 네. 여기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가치와 노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정말 새로운 보수 보수 혁명 이런 게 가능한 아닌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 빨리빨리 안 나온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천하용인 그 사람들도 제가 이제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네. 각자 다 처지와 조건이 다른 거예요. 생각도 또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좋아. 오늘부터 이준석과 함께하겠어라고 선언하고 전부 뛰쳐나와서 자 우리 오늘부터 이준석 신당 할 거예요라고 선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계속 준비했던 천하람 변호사는 네.
갑자기 제가 대구 말도 안 됩니다. 스토리가 얘기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대구 사람이긴 한데요. 원래는. 대구 사람이긴 하지만 순천에 가서 정치하는 이유를 그동안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느닷없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응원은 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거고. 누굽니까? 김용태 최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도 포천에서 준비 중인데 전부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합체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지는 12월 27일 그날 돼봐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조금씩 뭐 모습을 보여주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답답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할지는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이렇게 정리조정을 해서 우리 이렇게 갈 거예요라고 하는 것을 매일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일러요. 일러요? 네, 어차피 12월 27일이 신당을 이제 띄우겠다라는 D-Day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날짜를 정해놨어요.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으니까 뭐 정치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바뀌어요? 네? 어떻게 바뀌어요?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비명계 분들이 5분들이 지금 뭐 상식과 뭐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원칙과 상식, 원상 모임 만들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정치권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뭐 지금 저 나갈게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그래도 끝까지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도 그 윤핵관 험지 출마가 중요하냐 이준석 끌어안는 게 중요하냐 했을 때는 우선순위는 이준석 끌어안기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럼요. 이준석 전 대표 요새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공을 가장 많이 인정하는 게 인요한 위원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공이라는 것을 최대한 깎아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과는 드러내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가장 무거운 타이틀을 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공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인요한 위원장의 말씀 좋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천하용인 입장에서는 혁신위원회의 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요한 위원장만큼 해야 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지금 드물어요. 지금 말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타이틀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가셨으면 좋겠다.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내놓는 메시지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공감 못하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이준석 끌어놔야 된다. 뭐 영남 중진들 뭐 불출마 내지는 뭐 딴 데 출마해라.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거 너무 나간 건데 라고 하면 뭐 혁신이 뭐하러 뛰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뛰었으면 혁신이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그게 이준석을 끌어안는 거든 유승민을 끌어안는 거든 뭐 청년 비례 공천 몇 %를 주든지 간에 저는 혁신위원회에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이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하나 과제가 결국은 그 험지 출마, 불출마 이 얘기인데 장제원 의원의 어떤 얘기라든지 간증이라든지 그 세가시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은 서울 갈 생각 없는 것처럼 또 김기현 대표도 또 좀 급발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김재수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뜻대로 안 되고 있죠. 근데 사실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인요한 혁신이가 인요한 위원장 개인의 판단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렇게 믿는 분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산의 뜻이에요. 청소해 당신. 영남 중진들 불출마시키거나 험지 출마로 다 빼고 이제 그 자리에 누구 보내겠어요? 누구 보내느냐 봐야 되는데 거기에 뭐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 검핵관 그다음에 용산 출신들 뭐 이렇게 쭉 가면 그걸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냐.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은 왜 우리를 희생양 제물로 삼아가지고 윤석열 당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도 안 떠난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구 안 떠난다. 심지어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도 4,500명 모아가지고 세과시를 하지 않습니까? 4,200명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4,200명. 글쎄 조금 틀리면 안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300명 부풀려서 죄송합니다. 개인 승용차로 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5,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5,000명이래요. 4,200명 넘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세과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 나오자마자 왜 내 이름을 얘기를 그렇죠. 하냐고 이렇게 화를 내고 때문에 인요한 혁신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용산과 국민의힘 소위 얘기하는 주류 집단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밀리면 야 이거 다음에 내가 뺏지도 못 달아. 그럼 완전히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거야. 버티는 거죠. 버티는. 네. 우리 장 소장님 보실 때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좀 어떤 권력 투쟁이라고 느껴지는 겁니까? 인연 핵심에서 하는 말하고 또 이른바 중진들하고 예. 싸움의 전선이 되게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네. 인요한 위원장이 적절한 말을 했냐 안 했냐 윤핵관들이 불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대통령이 오늘 이제 해외 순방 가셨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시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아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예. 여권 자체가 어찌 보면 리셋 아니면 리셋이라고요? 초토화? 리부팅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네, 김기현 대표가 뭐 혁신위에게 직격탄 날리기도 하고 조기 해산설 나오니까 막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여권이 되게 지금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또 개인적인 의사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근거라든지 뭔가 아니 취재해서 나오신 거예요. 어제 막 급하게 여러분들이 막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다음 주에 어찌 보면 여권 자체가 무척 흔들릴 것 같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면 김기현 당대표가 그만두면 어차피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유익 있게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이준석 비대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비대위 이준석 비대위 가능성 없지만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자꾸 영남 중진들 뭐 결심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든지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 좀 솔직히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전에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00% 그분들 결심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근거가 있냐니까 근거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 결심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심이 이제 불출마나 이런 건데. 제가 장제원 의원이 그 여원산악회 버스 대동에서 뭐 막 이제 본인 세과시 한다고 할 때 제가 당 지도부 관계자에게 전화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못 버틴다. 네. 뭐 저렇게 난리를 치지만 장제원 못 버틴다. 왜 그런 판단을 하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어떻게 이겨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이가 뭐 마치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뒤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초기에 이제 얘기했던 바대로 가는 거예요. 김기현 지도부 결국 못 버티고 물러나게 되는 거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고 이 얘기는 여름부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거면 용산에서 판단할 때 지금 김기현 체제 그리고 인요한이 이렇게 버티는 분위기 이런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결심해서 지금 싹 다 판을 뒤집어 엎고 새로 하겠다. 새로 그림 그리겠다. 이걸로 보여요.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요? 조선일보를 보면 장제원 의원을 정말 세게 비판했어요. 거의 뭐 정계 은퇴시키는 수준 정도로 세게 비판을 했고 그러한 분위기가 그냥 조선일보에서 자기들 생각과 판단을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권의 흐름을 읽고 보고 그렇게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참 제가 구체적으로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음이 저 스스로 좀 답답을 한데 언제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되면은 아마 쿠킹에서는 얘기할 수 우리 있다. 저희 장 소장님이 저번 주에 얘기하신 게 이런 일이었군요라고 아마 박지훈 앵커님이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됐으면 좋겠다. 자,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김재섭 위원장님은 지금 아주 조금 골몰이 쳐다보는 눈빛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여당에 계신 분이신데 저는 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골몰이 듣고 있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김재섭 위원장님한테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냥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권력 투쟁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서로 윤핵관 내에서도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언뜻 그러한 기사 내용을 썼는데 윤핵관들 사이에 분열, 상호 막 투쟁 이런 견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져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 뜻도 그럴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판정리를 한다면 결국 용산 주도로 판정리가 되는 걸 텐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아니 근데 저는 상당히 여당이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이번이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대선 후보로 오셨고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닌데 여당 전체가 이렇게까지 휘둘리는 게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취재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검찰권이 무서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센 얘기를 좀 우리 장 소장님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냥 광고 좀 듣고 또 다시 또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킹 장윤선, 장성철, 김재섭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또 혁신이 얘기를 했다면 이제 4부에서는 좀 민주당 관련해서 자,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선거 제도가 지금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선거법이 사실은 지금도 늦긴 늦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신당 구도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장 소장님부터 한번. 이 선거법 개정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달려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을 확고합니다. 병립형. 2016년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처럼 준 연동형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해야 될지. 병립형으로 해야 내 사람도 많이 비례대표 챙길 수 있고 우리가 위성정당 안 만들 수 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반발하고 당내에서도 이탄희 의원 등이 반발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시고 막 이렇게 지금 난감한 텔레비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난감한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결정할지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 유혹을 받겠죠. 왜냐하면 내 사람 정말 20명 정도 비례대표 만들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벗어나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아직은 이제 예산안까지는 12월 한 10일 전까지는 아마 예산안 끝날 거예요. 네. 그 이후에 한 20일 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 그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선 기자님? 12월 8일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12월 12일이 이제 예비후보 등록일이에요. 맞네요. 마음이 다들 많이 바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양당은 골치 아픈 이슈가 두 개 있으니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 민주당은 조국 신당. 조국의 신당에다가 지금 어제 라디오 인터뷰 보면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까지 같이 해가지고 신당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던지는 것 같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최근에 그를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당에서는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 못 나오게 하려면 병립형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으면 또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라고 정치사회가 출렁이겠죠. 또 막 그 안에서부터 막 반발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제 편의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했는데 워딩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결정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라. 아니 원내 지도부 아니냐. 본인도 원내 지도부인데. 선거제도는 당 대표하고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빠지는 모양새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안이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근데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이게 사실상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해야 될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개혁 법안들 그런 거 하나도 처리 못하고 선거제도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탄핵 이전으로 돌아갈 거야 민주당 너희들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깊은데 연동형 비례제로 가게 되면 위성정당 또 다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은 도로 병립형인 것하고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욕 먹고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야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소수정당 쪽에서는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병립형이 차라리 솔직한 것 같거든요. 준연동형으로 해놓으면 준연동형 끝났어요. 연동형으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여기랑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쪽 다 식구인데 우리 그 정도로 가깝지는 않아. 약간 이 정도의 메시지를 양당이 낼 가능성이 높고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정당들이 많이 출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연동형 비례제 혜택을 받은 몇 개 소수 정당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이 또다시 벌어질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비례제하자. 국민들께 욕을 좀 먹더라도 병립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위성 정당 만들어가지고 들어왔다 또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당정 옮기고 이런 거 굉장히 저는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정치권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라 봐서. 네, 사실 이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 그렇죠. 그리고 양당 독점 구조를 깨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생겼던 지역 그 분할 이로 인해서 정치권에 생겼던 수많은 지역 정치의 폐단들 그동안 이거 보면서 우리가 36년 지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있지 않았고 뭐 기후 변화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뭐 녹색당 같은 형태의 정당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뭐 극우주의자들도 있고 다른 유럽처럼요. 그리고 이제 극좌 정당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있는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기여하는 게 맞다. 언제까지 양당만 하냐. 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병립형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가 47석인데 그냥 비례만 떼놓고 하느냐. 그러니까 병립형은 지역구를 많이 받든 말든 그렇죠. 비례도 같이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양당제가 그렇죠. 될 거고요. 이제 연동제는 지역구를 많이 받아가는 정당은 비례는 못 받아가게 하는 게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위성 정당을 더 만들어 버리면 그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만들어도 새로운 위성 정당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도 어떤 소수 정당을 만들어서 결국엔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봤잖아요. 지금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속이는 거라고 본다니까요. 게 이탄희 의원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좀 전에 얘기하긴 했는데 조국, 송영길, 이준석 다 같이 신당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조국이나 네. 저 송영길 전 대표 네.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조국 전 장관은 좀 제발 좀 조용히 있으면서 네. 본인 재판이나 좀 신경 쓰시고 가족들 챙기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분은 공직을 담당하면 안 되고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발 계속 그러셨으면 좋겠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에 말과 행동을 보니까 네. 너무 분노가 활발 타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내년에 신당 만들어가지고 나 배지 달아가지고 내가 한동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한 보복 심리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분 정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자신의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뒤로 물러나 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장 소장님 개인적 생각이라고 일단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자 민주당 얘기 좀 더 장윤성 기자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왜 네. 세모예요. 네, 세모. 송영길 전 대표 정치.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인가요? SBS 라디오에 나와서 뭐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격앙돼 있다. 네. 그런 태도를 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전직 대표의 품격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네. 저는 지지자들도 좀 지지자들의 품위를 좀 지켜주면서 정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뭐 공영방송 프로그램 출연해서 막 욕설을 써가면서 그 진행자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중단 없이 하는 그 태도가 아니 억울한 건 알겠어요. 뭐 프랑스에서 잘 뭐 교수직을 하시다가 언급결에 들어와서 이렇게 7개월째 아무것도 못하게 내 발을 묶어놓고에 대한 뭐 괴롭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 수많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지. 연세도 있으신데 좀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품격의 문제가 아니던데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송영길 대표 표현대로 너무 후지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먼저 얘기했어요. 후지다니.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도 후지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너무 후졌다는 게 이런 거
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10살 어린데 나는 전세 살고 저긴 타워밸류 살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도대체 약간 민주당 당대표라고 했던 분이 이거 약간 자본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야기를 아무런 필터링 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 그 얘기는 본인은 알아요.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뭐 이렇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돈 한 푼 뭐 그런 거 없이 했는데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 그 과정에서 했던 얘기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자본주의잖아요. 우리 다 젊은 사람들 땀 안 흘려도 투자해도 돈 버시는 분들 많고요. 뭐 각자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다 돈을 버는데 이거 젊다고 뭐 너는 노력을 안 했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꼰대고 저는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자체의 문제였고 요새 보면 진짜 약간 주화인마에 빠지신 것 같아요. 왜 그 우리 무협지 보면은 갑자기 그래서 왜 이렇게 흑화를 하셨나 저는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짠한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송영길 대표 전화 한번 통하세요. 네, 저희가 한번 또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관련해서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쟁점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1심 선고가 좀 빨리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재판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총선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총선 변수 안 될 것 같아요. 아, 또 안 됩니까? 네, 왜냐하면 보통 1월 달 한 달 정도는 법관들 인사 이동도 있고 맞습니다. 재판 준비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재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1월 달 지나고 2월 달 되면은 공천 시즌이고 바로 출마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법원에서 이걸 재판을 하나?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제가 측근이라면 좀 질질 끌으시죠. 좀 뭐 연기 사유도 내시고 불출석 사유도 내시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전혀 총선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 총선의 변수는 되지 않는다. 1심 판결도 총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저도 사실 재판을 맞죠? 하는 입장에서 변수가 그거예요.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1월, 2월에 재판이 좀 잘 안 열립니다. 그게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신건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뭐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안철수 대표가 저한테 민사소송 건 거 좀 재판 지연을 시켜서. 그것도 민사니까 아마 시작 자체가 내년 3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인사이동 개인적인 재판 어떤 관행을 봤을 때 그럴 것 같고요. 그럼 장 기자님 민주당 주변에서는 뭐 지금 대북송금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많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그 어떻게든 검찰은 구속시키려고 할 거다. 그리고 수원지검 또 수사 인력 보강했잖아요. 그래서 세게 해보려고 하나. 선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뭐 재판 받고 어쩌고 뭐 귀찮기는 하겠지만 민주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정치권을 흔들 만큼은 큰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평정이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이러면 결국 정적 죽이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하겠냐? 그렇지 않을 걸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은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자 민주당은 지금 탄핵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당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법률안 거부권 이게 사실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 11월 말에 12월 초에 그쵸. 그때 탄핵하고 딱 엮여 있는 것 같은데 탄핵 때 거부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은 뭐 어제 한때 뭐 이원석 검찰총장 뭐 탄핵하려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뭐 해임 쪽으로 튼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뭐 기자들 상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뭡니까? 탄핵소추권이 국회에 있다면 정부에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발끈했어요. 우리가 이원석 총장 탄핵 또는 해임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 국민일보 보도 하나만 가지고 한동훈 장관 저렇게 위헌정당 심판 청구까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제1당을. 저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완전히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양측이 세게 붙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곡관리법, 간호법 그리고 뭐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여기다가 이제 그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법 그렇죠. 쌍특검 이것까지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홍익표 원내대표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싹 다 거부권을 한다? 그럼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국회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라는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고 이것은 내년 총선에 결코 좋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탄핵과 관련해서는 검사 탄핵이 좀 문제가 되는데 네. 검사 탄핵은 사실 비위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수사하니까 찍어서 그러지라고 보수 언론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핵심은 비위 검사다. 네. 비검사 다 탄핵할 거예요? 비검사 그 사람 한 사람밖에 그렇게 민주당은 없어요? 검사 범죄 TF를 만들었어요. 네. 아니 그러면 대응을 세게 한다는 거예요. 국감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검사 징계 받고 비위 받은 사람 한 20-30명 있으면 다 탄핵시켜야죠. 근데 징계를 바로바로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감찰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덮어씌우잖아요. 덮어가지고 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 수사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보복하는 거지. 이런 프레임에 딱 걸릴 수가 있어서.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이정섭 검사 그렇죠.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그렇죠. 기각되고 왔고 이거는 그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아니 그런데 코로나 때.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못하게 탄핵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 예. 의혹이 아니라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자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아이고. 우리 죄송하지만 김재수 위원님께서 네. 정리를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랑 거부권 네. 이거는 원래 우리가 헌법 배우면 가장 최고의 수단인 맞습니다. 두 가지로 배우는데 예외 로 하는 탄핵의 거부권이 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걸 보고 진짜 21대 국회 최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뽑히는 네, 김재섭. 김재섭 또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좀 풍성하게 해봤는데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아니 여권의 분란을 왜 기대하세요? 아니요.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네. 다음 주를 기약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김재섭 위원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